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우리 교재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두 번째 시간 소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소설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소설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설은 무엇이냐? 소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학 지문이 나오거나 어떠한 비문학 지문이 나오거나 꼭 1번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있죠.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을 알맞은 것은, 그죠? 네. 그때 많이 묻는 것이 갈래의 특징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과 공부하는 이 소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놔야 됩니다. 알았죠? 이 동영상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소설 작품들을 다 이 기준으로 맞춰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소설의 뜻은 뭐냐? 작가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낸 줄글 형식의 산문 문학이다. 줄글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운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율이 없습니다. 운율이 있으면 운문문학이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했어요. 있을 법한 일. 상상해서 꾸며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있음직하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개연성이다.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죠. 개연성. 상상하여 꾸며냈다. 그럼 사실이다, 거짓이다? 거짓. 그렇죠. 그걸 뭐라고? 허구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소설의 특징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허구성.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럼 자,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필 배웠던 거 기억이 날 텐데요. 수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필은 글쓴이가 있어요. 글쓴이가 글 속에 등장하는 나하고 동일 인물이죠. 수필은 이게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소설은 이렇게 돼.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글 속에 등장하는 나하고 글쓴이하고 동일 인물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글이다라는 거죠. 알았죠?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개연성. 두 번째로 중요하죠.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 벌어질 만한 일. 세 번째 특징, 진실성. 허구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인생의 진실과 참된 모습을 추구한다. 서사성.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있다.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된다. 산문성. 운율이 없다. 예술성. 문체나 구성, 표현 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적 아름다움과 정서적 감동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허구성과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소설의 3요소. 요소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소설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주제다.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이걸 말하면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픈 말. 우리가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것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알았죠? 메시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 생각, 뭐 메시지. 그리고 구성. 인과관계나 일정한 흐름에 따라 얽힌 이야기의 짜임새. 그래서 우리가 구성에서는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죠. 구성의 3요소. 밑에 나오지만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 문체는 작가만의 개성적인 문장 표현 방식.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글투. 그 작가만의 글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말투가 있죠? 작가는 작가만의 글 속에서 나타나는 문장 표현 방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문체다.
자, 소설의 구성의 3요소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이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 혹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드러내는 거죠. 인물이 없으면 소설이 구성되지 않아요. 알았죠?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인물입니다.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지만 현실의 인간상을 반영한다. 그래서 인물의 유형을 나누는데 인물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 역할에 따라 역할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 집단의 대표성을 띠느냐 띠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역할에 따라 중심 인물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다. 반동 인물은 주인공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이다. 알았죠? 주인공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이다. 역할의 비중에 따라 중요하냐 그렇지 않냐 중심 인물이냐 작품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 작품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변 인물이다. 우리가 영화로 말하자면 주연과 조연이 있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변화하냐 변화하지 않느냐 변화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평면적 인물 변화한다 그러면 입체적 인물이다. 그럼 선생님 질문합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 알죠? 흥부 놀부 이야기에서 놀부는 평면적 인물입니까? 입체적 인물입니까? 왜? 성격이 나중엔 변하죠. 그죠? 도깨비한테 막 맞고 그죠? 벌 받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잖아. 흥부는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어떤 계층을 대표하느냐. 모범생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모범생 그죠? 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고 가방은 항상 책으로 가득 차 있고 실내 주머니 들고 다니고 맨날 공부할 때 이렇게 들고 그죠? 여기 책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눈이 막 나빠서 그죠?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인물은 무슨 인물? 전형적인 인물, 계층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범주 속에 넣을 수 없죠. 어떤 범위 안에 틀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물은 우리가 개성적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인물의 성격 및 심리 제시 방법.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는데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마음속 상태를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재석이는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어떤 소설에서? 고전소설에서. 시점으로 따졌을 때 어떠한 시점일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거 말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직접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가능하고요. 많이 가능하죠. 그리고 간접 제시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물의 행동과 대화, 외양 묘사. 이거 중요하죠? 행동, 대화, 외양 묘사 등을 통해 독자에게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짐작하게 한다. 독자가 뭐하도록? 추리 상상하도록. 알겠죠? 독자가 뭐하도록? 추리하고 상상하도록 만든다라고. 이건 주로 어떤 소설? 현대 소설에서. 자, 밑에 예를 한번 읽어봅시다. 성준이는 친구의 과자를 뺏어 먹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성준이의 성격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일단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A라는 학생은 생전 머리도 감지 않아서 머리엔 떡이 지고 비듬이 막 떨어져요. 맨날 사계절 눈이 내립니다. 머리에서 눈이 내려요. 손톱은 자르지 않아갖고 무슨 전설 고양이에서 귀신인지 막 길고 막 그 안에는 뭐 이상한 때가 막 껴있어요. 그것도 막 코를 파갖고 막 빨아먹어요. 그런 걸 봤어요. 그렇게 손에 나왔어요. 그럼 그 친구가 위생 상태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읽으면서 짐작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럼 외양 묘사를 통한 뭡니까? 성격이라든가 심리. 뭐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이 정우가 수업 시간에 떠더니 선생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진다. 이러면 선생님 외양 묘사를 통해 선생님 심리가 어떤 거예요 지금? 나쁘다. 화가 났다 이거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이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나타낸다. 알았죠? 그렇죠? 집에 갔는데 엄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뭐합니까? 아 조심해야지. 그죠? 조심해야지. 엄마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어. 그지? 어쩜 나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야. 조용히 가서 숙제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오늘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켜지 않는 게 내 신상이 좋겠어.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성격, 심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대화나 행동이나 외양묘사. 알았죠? 길거리 가는데 막 침을 탁탁 뱉어. 어른이 어떤 어른인데 담배를 막 피더니 막 담배를 막 피면서 껌을 잡수시면 담배를 막 피더니 갑자기 침을 막 뱉더니 막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려요. 그런 행동이잖아. 행동을 통해 저 어른은 뭐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어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서 정우는 그 어른이 뱉은 침을 막 닦고요, 껌을 줍고요, 꽁초를 주워요. 이러면 정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아, 긍정적인 학생. 아닌가? 꽁초를 주워서 피우려나? 이런 생각인가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행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그 학생의,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갈등입니다. 아,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인데요, 이 갈등. 사건은 갈등 때문에 일어나요. 이 갈등이 무슨 뜻이냐? 인물의 내면이나 마음속, 내면 마음속이나 다른 대상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인데요. 이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 칡 알죠? 어른들이 갈아 마시는 거 있잖아. 몸에 좋다고 마시는 칡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리고 등은 등나무. 칡뿌리하고 칡하고 등나무 뿌리가 완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예요. 그럼 쉽게 풀려요, 안 풀려요? 그렇죠. 마치 실타래가 막 얽혀있는 것처럼 그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가 바로 뭐다? 갈등이다. 갈등의 유형, 갈등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내적 갈등과 그렇지 않은 외적 갈등은 나눠지는데, 외적 갈등, 내적 갈등이 쉽잖아요.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짬짜면을 먹을지 항상 고민돼. 그죠? 중국집 전화 걸어서.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짬뽕은 안 먹었죠. 뭐 무슨 맛으로 먹나, 그 맵게, 그죠? 근데 선생님 어른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어른이 되니까 짬뽕을 먹거든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항상 짜장면 먹어야 되고 전화 걸었다가도 저희 여기 짜장면 짬뽕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런 게 바로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은 세 가지. 개인과 개인의 갈등,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이런 경우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는 선생님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과의 갈등, 이런 거죠. 그죠? 엄마는 공부를 하길 바라고 나는 게임을 하길 바라고 이럴 때는 일어나는 갈등. 그죠? 나는 최신형 아이폰 5를 사고 싶은데 엄마는 투지폰을 사주려고 할 때만 일어나는 갈등. 그죠?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은 홍길동처럼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회나 집단과의 갈등. 홍길동은 능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신분 제도라는 사회적인 그 어떤 규칙과 그 당시 사회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죠. 그죠? 홍길동. 이런 경우가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 개인과 운명, 자연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나의 운명은 뭡니까? 나의 운명은 예를 들어서 뭐 무당으로서의 운명이야. 막 신내림을 받아갖고 막 이상해. 근데 나는 그게 싫어. 막 이렇게 피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갈등이 바로 운명과의 갈등.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연과의 갈등. 운명이나 자연과의 갈등 같이 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갈등은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갈등 이거 중요합니다. 갈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 배경이 하는 역할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왜냐? 이별할 때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항상 비가 와. 그렇죠? 소설 속에서 막 비가 오고 막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해.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인물과 사건의 사실감과 사실성과 신뢰감을 부여하고, 인물의 심리나 미래의 사건을 암시해. 갑자기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서 막 천둥번개가 막 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거죠. 꼭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분이 좋게 가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았는데 비가 막 와. 저쪽에서 먹고 막 몰려 비가 막 옵니다. 막 운전하고 갑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빗길에 막 미끄러져서 사고가 막 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텔레비전 잘 보세요. 꼭 막 인물이 막 어떤 사람과 다퉈요.
다투고 나서 막 화가 나는 상태로 운전대 잡고 막 운전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분노를 삭히고 막 가죠. 막 그러다 그 얼굴 막 비춰주죠. 막 울그락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얀 불빛이 막 얼굴 비치죠. 전화 통화 막 하다가 너 이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널 박살내겠어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얼굴에 막 갑자기 빛이 막 비치면서 갑자기 저쪽에 반대가 차가 오고 막 쌍라이트 막 막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와 이러면서 그럴 때 비가 오고 항상 그런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물의 의식과 성격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상 시련과 고난, 뭐 눈이라든가 이런 악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난에 항상 어떻게 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알았죠? 뭐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경의 종류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대적 배경인 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물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조선시대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왜? 2012년도에 살고 있던 그 사회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여자가 이런다고 조선시대에. 그죠? 밖에 나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 난데 여자는 공부 같은 거 없어요. 그죠? 그 시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가 있어요.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부분에서는 인물과 배경이 제시됩니다. 이런 인물이 제시되고 배경이 제시돼.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뭐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뭐야? 준비되어 있는 거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요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기 전개 부분. 전개 부분에서 서서히 뭐가 시작됩니까?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기 부분에서는 갈등이 깊어져요. 긴장감이 이제 조성돼. 막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와. 그리고 나서 절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겁니다. 절정 부분이 가장 재밌죠, 사실. 그렇죠?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 첫 번째가 뭡니까? 남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 그죠? 싸움하면서 구경하는 거.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차 밀리죠? 도로에서. 그거 왜 밀리는지 알아요? 차가 사고 났기 때문에 밀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건 사람들이 그 사고 난 걸 구경하느라고 늦게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 뭐지 왜 사고가 났지 이러고 구경하다가 점점 밀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구경거리는 뭡니까? 목욕탕에 불난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죠. 목욕탕에 불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이나요? 목욕탕에? 목욕탕에 물이 안 날 것 같은데 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이 많은데 왜 물이 나냐. 근데 물이 나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뛰쳐나오냐. 어떻게 뛰쳐나오는 게 현명할까요? 그냥 뛰어나오겠죠. 이제 벌거벗고 뛰어나오는데 어디를 가려야지 덜 창피할까요? 얼굴을 가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얼굴 이렇게 가리면 뭐예요? 얼굴이 다 보이는 거야. 저 얼굴 하면 나한테 어떻게 알아?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당황하지 않고 정작 가려야 될 곳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결말입니다. 결말은요. 갈등이 해소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소설이 끝이 됩니다. 이제 서술자와 시점. 서술자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요.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예요. 소설 속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행위를 전달해주는 사람.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바로 서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이 서술자가 어떠한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달라집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작품 바깥에 있으면 3인칭이 되는 거예요. 2인칭은 없습니다. 알았죠?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면 1인칭,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이 됩니다. 그런데 1인칭에서는 나의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주인공 시점이고, 관찰자 시점은 다른 등장인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주인공이 나가 아닌 거죠. 그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뜻이 알았어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작가가
인물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보는 작가가 서술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작가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인 태도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많이 개입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여러분들이 소설 속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보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 있죠? 문제 꼭 푸시고요. 꼭 이거 선생님 지금 중요하다고 별표 쳐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실 다 중요합니다만 선생님이 별표 쳐줬던 거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5마이너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거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웠던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